고요하고 광활한 거실,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떨어졌다. 봉투는 조금 미끄러지며 내가 오늘 아침에 막 꽂아둔 흰 백합이 담긴 크리스탈 화병에 부딪혔다. 지금 당장 서명해.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껏 분출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분노 때문이었다. 지난달 그의 생일에 내가 사준 최고급 디자이너 슈트의 소매는 살짝 구겨져 있었다. 집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감정을 터뜨렸다는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국화차 찻잔을 내려놓았다. 섬세한 백자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는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나는 그를 그리고 서류 봉투를 쳐다보았다. 이혼 서류군요. 내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이혼 서류만이 아니야, 이서연.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내 티켓이지. 민준이 쏘아붙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지긋지긋해. 너의 그 차가움, 이 집을 박물관처럼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진정으로 남자로서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당연히 다른 여자가 있었다. 2달 전부터 그가 현관으로 들어설 때마다 그의 옷에 달라붙어 있던 저렴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이미 내게 경고를 보냈다. 유나라고 해. 민주는 마치 내 마음을 읽었거나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싶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안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안정이야. 이 집에서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대리석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위협적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48시간 주지, 서연. 내 개인 물건, 옷, 화장품 같은 것들을 챙길 48시간. 하지만 가구, 그림, 그리고 이 집은 내 거야. 내 새로운 여자친구, 유나가 이 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다음 주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어 해.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6m 높이의 천장, 바카라 크리스탈 샹들리에, 토스카나에서 특별히 수입한 대리석 바닥. 민주는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그를 이 성의 왕인 것처럼 믿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자존심이 자라도록 내버려뒀고 그의 CEO 연봉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칭찬과 선의의 거짓말로 물을 주었다. 진실은 민준의 연봉은 이 집의 재산세를 겨우 낼 정도였다는 것이다.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48시간 안에 저를 내쫓겠다고요? 당연하지. 그가 거만하게 대답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회사는 내 피와 땀 덕분에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공동 계좌에서 매달 내가 낸 거야. 넌 그저 성공한 남자와 결혼한 후 좋은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그러니 서명하고 짐 싸서 꺼져. 그러지 않으면 이틀 뒤에 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을 불러서 널 끌어내게 할 테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권력을 쥐었고 이겼다고 느끼고 있었다. 천천히. 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두려움이나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퀸을 잘못된 칸으로 움직여 체크메이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본 체스 선수의 옅은 미소였다. 좋아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봉투는 받을게요. 48시간?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네요. 민주는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내가 이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서울 하늘 아래 민준의 머리 위에는 단 하나의 지붕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좋아. 난 오늘 밤 손님 방에서 잘게. 유나가 곧 자기 새 집을 보러 올 거야. 민주는 몸을 돌려 떠났고 나는 이혼 서류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나는 구석에 있는 고풍스러운 괴종시계를 힐끗 보았다. 47시간 50분이 남아 있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샤워 중이었다.
위층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묵직한 디자이너 목재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솔직히 그녀는 예뻤다. 완벽하게 드라이한 긴 머리, 몸에 딱 붙는 빨간 드레스는 낮방문치고는 조금 과하게 파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소박한 실크 실내복을 입은 내 모습을 훑었다. 가정부세요? 아, 잠깐만. 당신이 서연 씨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유나 씨겠군요. 내가 문을 조금 더 열며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유나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았고 우리 현관의 호화로움을 보자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와,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좀 구식이네. 베이지랑 금색이 너무 많아. 촌스러워 보여. 내가 이사 오면 전부 다 더 현대적인 미니멀리스트,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바꿀 거야. 그녀는 벽에 걸린 커다란 추상화를 가리켰다. 그것은 민준의 고급 차 2대갑과 맞먹는 이우한 화백의 원본 작품이었다. 저건 정말 보기 싫네. 당장 치워야겠어.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부드럽게 문을 닫았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유나 씨?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빼고. 그녀는 마치 내가 카페 종업원인 양 쳐다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보석으로 가득한 손으로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를 만졌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온 충직한 가사도우미 김 여사님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까의 소동을 들었음이 틀림없었다. 사모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장님이 너무하십니다. 쉿,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울지 마세요. 손님을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 주시고 집안의 모든 보안 카메라를 고화질 음성 녹음 모드로 켜주세요. 지금 당장요. 김 여사님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때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약간의 다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 민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편안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유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자기야. 민준이 팔을 벌리며 외쳤다. 유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바로 내 앞에서. 민준 씨, 집은 엄청 넓은데 취향이 너무 구식이야. 전부 다 뜯어고쳐야겠어.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 사랑.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서연, 거기 서 있지 말고. 음료 내려놓고 내 방으로 올라가. 우린 단둘이 있을 필요가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조금 쓰네. 뭐 상관없어. 그녀는 1인용 소파에 앉은 남편의 무릎 위에 앉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는 언제쯤 준비돼? 빨리 집들이 파티하고 싶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부러워서 죽을걸. 모레면 나갈 거야. 민준이 무심하게 대답하며 유나의 허리를 감쌌다. 48시간. 그 후에는 이 집은 공식적으로 우리 궁전이야. 아직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그건 간단한 절차일 뿐이야. 변호사가 말하길 우리가 함께 산 집이니까 나한테 완전한 권리가 있대. 나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지방 근처에 서 있었다.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내 드레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다. 근데 저 여자 아무것도 요구 안 하겠지?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모는 벤츠도 우리 거가 되는 거지? 걱정 마. 민준이 경멸적으로 웃었다. 서연이는 법이나 금융에 대해선 무식해.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여자야. 그냥 내 월급으로 편하게 살았을 뿐이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어. 기껏해야 전라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전라도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라니.
아버지는 스위스 주재 외교관이셨고 어머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미술품 수집가 중 한 분이셨다. 민주는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들이 바쁘다는 것이 내 변명이었지만 사실은 야심만만한 속물이라고 부르는 남자와의 내 결혼을 그들이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잘됐다. 유나가 웃었다. 빨리 박 사모님이 되고 싶어. 그들은 키스를 했다. 역겨운 장면이었지만 매우 유용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녹음을 끄고 서재 뒤에 숨겨진 내 작업실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방금 내뱉은 모든 말이 자신들의 금융적 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45시간이 남아 있었다. 시계는 이른 새벽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민준과 유나는 잠들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나는 주침실에서 자겠다고 고집하며 암묵적으로 나를 내쫓았다. 반면에 민준은 남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규칙을 너무 빨리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손님 방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나만이 열쇠를 가진 유일한 공간인 내 작업실에 있었다. 이 방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켜고 오래된 백과사전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유진홀딩스의 로고가 박힌 서류 뭉치가 있었다. 어머니의 결혼 전성이유였고 그 이름은 서울 상업 부동산 분야의 40%를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휴대폰을 꺼냈다. 민주는 그 존재를 전혀 몰랐던 전화기였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네, 이사님. 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그는 유진홀딩스의 법무팀장이자 내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님,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민준이 듣던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사님, 긴급한 일이십니까? 박민준 씨 자산에 대해 블랙스완 프로토콜을 발동하세요. 내가 명령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십니까? 이사님? 그 프로토콜은 이노테크 솔루션스 대표이사직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것을 박탈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우리 혼전 계약서의 14조와 15조, 즉 간통 및 일방적인 재산 강제 취득 시도를 위반했습니다. 오늘 자보한 카메라의 영상 및 음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빠른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데이터에 접근 중입니다. 네. 5년 전 박민준 씨가 단순한 엔젤 투자자와의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던 비밀 투자 협약에 따르면 그의 이노테크 주식 소유권은 성과 및 도덕적 청렴성과 연계된 베스팅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님께서 가진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액면가 제로의 일방적 주식 매수 조항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 그의 회사 계좌 접근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네, 이사님. 이 집 등기부등본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제 지문 없이는 어떤 법무사도 소유권 변경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치가 이미 발동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사님. 한남동 저택의 등기부등본은 이서연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특유 재산입니다. 남편분은 단 1원도 권리가 없습니다. 그가 집에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증여로 간주됩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한 가지 더. 우리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공동 계좌를 동결하세요.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제 신탁 계좌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 계좌에는 박민준 씨의 이번 달 월급만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이 문을 여는 오전 8시에 실행될 것입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40시간 후에 퇴거 조치 팀을 준비해 주세요. 경찰과 집행관을 동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드라마도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편히 쉬십시오. 전화를 끊었다. 나는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책상 위에 아직 놓여있는 우리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 정체를 숨겼다. 나는 민준이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한 가장처럼 느끼기를 바랐다. 나는 유령 회사를 통해 그의 회사에 자금을 투입했다. 삼촌의 인맥을 통해 그에게 큰 프로젝트들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을 그가 모르게 했다. 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하게 내버려 뒀다. 하지만 겸손 없는 천재는 괴물을 낳는다. 그리고 이제 그 괴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그날 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자산 목록 정리. 40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큰 집은 귀중품으로 가득했지만 민주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알기에는 너무 어리석었다. 그는 물건의 가치가 로고의 크기에서 온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80인치 텔레비전과 가죽 소파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예술의 가치에는 눈이 멀었다. 나는 내 집안을 유령처럼 움직였다. 지하실에서 특별한 하드케이스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 내 첫 번째 목표는 중앙복도 벽이었다. 거기에는 세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민준에게는 그저 내가 인사동 갤러리에서 사온 이상한 추상화일 뿐이었다. 수집가에게는 그것들은 이우한 화백의 초기 원본 스케치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떼어내고 비밀 창고에 미리 준비해둔 고품질 복제품으로 교체했다. 민준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6개월 전에 주문해둔 것이었다. 원본과 위조품의 차이는 비전문가의 눈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었다. 민준은 결코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보석이었다. 주침실 옆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침실에서 유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한 발걸음으로 거울 뒤 벽금고를 열었다. 민주는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세트, 롤렉스 시계, 그리고 몇 개의 금괴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몰랐던 것은 이 금고에 가짜 바닥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금고 바닥에 벨벳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진짜 서류들, 즉 집 등기부 등본. 사실상 내 회사 명의로 구매한 민준의 스포츠카 서류, 여권, 그리고 국채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꺼내고 나서 작은 장난을 쳤다. 작년에 내 생일 선물로 사준 1억 원짜리 민준의 파텍 필립 시계를 집었다. 나는 그것을 내 가방에 넣고 충동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고품질 복제품으로 교체했다. 외관은 똑같았다. 무게도. 하지만 내부 메커니즘은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고로 갔다. 차들은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민준의 포르쉐와 내 미니 쿠퍼. 나는 포르쉐의 보닛을 열고 자동차 애호가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작은 퓨즈 하나를 뽑았다. 연료 펌프 퓨즈였다. 내일 아침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부심의 상징이 협조를 거부할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모든 귀중품을 하드케이스 가방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나는 그것을 뒷문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내 충직한 개인 운전기사인 박 기사님이 로고 없는 검은색 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청담동 아파트로 옮겨주세요, 박 기사님. 열쇠는 늘 그렇듯 금고 안에 있어요. 내가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 아주 괜찮을 거예요, 박 기사님. 내일부터 진짜 쇼가 시작되니까요. 배는 조용히 멀어졌다. 나는 이제 내 눈에는 조금 더 비어 보이지만 민준에게는 여전히 호화로워 보일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집의 생명, 유동자산, 그리고 가치 있는 예술품은 이미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곧 무너져 민준을 짓누를 빈 껍데기뿐이었다. 나는 작업실로 돌아가 소파에 누웠다. 잠이 필요했다. 내일은 다시 연기를 해야 했다. 36시간이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작업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이상하게도 눈물이나 혼란은 없었고 오직 날카로운 집중력만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정성껏 옷을 입었다. 우아하지만 절제된 네이비색 무릎 길이 원피스를 입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김 여사님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전복죽.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민준과 유나는 10분 후에 내려왔다. 그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커플처럼 보였다. 유나는 실크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주침실 옷장에서 꺼낸 것이 틀림없었다. 뻔뻔했지만 내버려뒀다. 높이 날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이다. 좋은 아침. 전 부인. 민준이 조롱하는 투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식탁 상석에 앉았다. 서류에 서명했어? 나는 그의 앞에 전복죽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있어요. 민주는 아침 식사는 즉시 잊었다. 그는 유나를 거실로 끌고 갔다. 나는 조용히 그를 뒤따랐다. 민주는 봉투를 움켜쥐고 서류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점선 위에 깔끔하게 찍힌 내 서명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드디어 그가 종이를 트로피처럼 공중에 들어 올리며 외쳤다. 봐, 자기야. 항복했어. 이 집은 우리 거야. 유나는 기쁨에 소리를 지르며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 잘 가요, 서연 씨. 민준이 나를 쳐다보았다. 승리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잘했어, 서연. 내 자리가 어딘지 아는구나. 네가 협조했으니 내가 친절을 베풀지. 내일 회사 트럭을 써서 내 짐을 옮겨도 좋아. 하지만 기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단 하나도 안 돼. 그건 내 자산이야. 관대하셔서 감사해요, 민준 씨.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짐 싸기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 유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나가 이제 내 드레스룸을 쓰고 싶어 하니 1시간 안에 내 화장대를 비워 화장할 공간이 필요하대.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기세등등해진 민주는 아침 식사를 먹어치우러 식당으로 돌아갔다. 유나는 자신의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생각에 신이 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나는 거실에 조용히 서서 민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다. 재산 분할에 관한 4페이지 이항을 읽지 않았다. 또한 내 서명 아래에 내 법률 대리인의 이니셜과 함께 날짜를 전날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는 그가 법원 판결 전에 나를 내쫓으려고 할 경우 기술적으로 그 서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서명이 방아쇠라는 것을 그가 몰랐다는 점이다. 그가 서류에 서명하고 그것을 가져가는 순간 김 변호사에게 알림이 갈 것이었다. 나는 방금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서명 완료. 그것은 2단계, 즉 완전 동결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민준이 전복죽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았다. 부자로서의 마지막 식사를 즐겨, 민준. 오늘 오후에는 물 한 병 살 돈도 없게 될 테니까. 나는 얼마 안 되는 옷을 챙기러 계단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민준은 사무실로 갈 것이고 바로 그때 그의 진짜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34시간이 남아 있었다. 유나를 쇼핑몰에 내려준 후 그녀는 아이 쇼핑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는 핑계를 댔다. 어쩌면 벌써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이노테크 솔루션스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왜 그의 모든 카드가 거절되었을까? 왜 은행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국가은행 시스템의 오류이거나 해커가 그의 계좌를 공격했다고 결론 내렸다. 단 한순간도 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서연은 그저 기술에 무지한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민준은 CEO 박민준이라고 표시된 자신의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그는 식당에서 잃었던 위엄을 되찾으려는 듯 위풍당당하게 고층 빌딩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출입 게이트로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찍었다. 삑삑 빨간불, 금속 차단봉이 돌아가지 않았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카드를 더 세게 다시 찍었다. 삑삑 빨간불. 오늘 왜 이래? 민준이 욕을 했다. 그는 뒤에 선 직원들의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았다. 몇몇은 수군거렸다. 김 부장님. 민준이 로비 보안 책임자에게 소리쳤다. 수동으로 열어주세요. 제 카드가 고장난 것 같아요. 평소 민준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던 그 거구의 남자는 이번에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는 다가왔지만 문을 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카드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비활성화.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누가 감히 내 카드를 비활성화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넓은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다. 이사회와 최대 주주의 명령입니다. 대표님은 오늘 오후부터 시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민준은 웃었다. 히스테릭하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최대 주주? 내가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어. 그 익명의 투자자는 경영에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이건 쿠데타야.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3년 동안 민준의 개인 비서였던 박 비서가 중간 크기의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평소 그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멋진 상사라고 부르던 박 비서는 이제 이상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게이트를 지나 민준에게 상자를 건넸다. 개인 물품입니다, 대표님. 박 비서가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다. 가족사진, 머그컵,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노트북과 업무 서류는 감사팀에서 보관 중입니다. 박 비서,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설명해봐.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김 부장이 재빨리 민준의 손을 떼어냈다. 직원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대표님. 박 비서가 재킷을 바로잡았다. 이노테크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계신 유진홀딩스에서 긴급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혐의 및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대표이사직에서 잠정 정직되셨습니다. 유진홀딩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 이름은 익숙하게 들렸다. 거대 부동산 재벌의 이름. 언제부터 그들이 그의 투자자였을까? 그는 자신의 투자자가 외국 컨소시엄이라고 생각했다. 회장이 누군데? 그 사람이랑 얘기해야겠어. 이서연 님이십니다. 박 비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이름은 민준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 그가 속삭였다. 내 아내, 전 부인이시죠, 대표님. 오늘 아침 대표님께서 직접 던지신 서류에 따르면요. 박 비서가 퉁명스럽게 정정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주차하신 포르쉐는 회사 자산입니다. 법무팀에서 이미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 비서는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자신의 싸구려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든 채 동상처럼 남겨졌다. 예전에 그를 아첨하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그의 옆을 지나갔다. 민준은 벌거벗겨지고 왜소해진 기분이었다. 서연의 결혼 전 성이 유였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연과 유진홀딩스를 연결짓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을까? 그는 항상 서연이 그저 부유하고 태평한 집안의 딸이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목줄을 쥔 거대 기업의 소유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로비를 떠나주십시오. 손님. 그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비틀거리며 민준은 밖으로 나갔다. 타는 듯한 서울의 태양이 그의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노란색 포르쉐가 견인차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주머니를 뒤져 온라인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데이터가 없고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가 이미 취소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이제는 조롱처럼 보이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상자를 든 채 민준은 테헤란로 길가에 서서 일반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다. 26시간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러시아어 교통체증 속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유나는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만의 작은 종말을 겪고 있었다. 유나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VIP 주차구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점심 식사에 사용한 거의 한도가 다 찬 신용카드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아이쇼핑만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 민준이 빌려준 하얀색 벤츠 C클래스에 어서 올라타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의 상징이었고 그녀가 부유한 남자를 정복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가 12번 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유나는 눈을 깜박이고 기둥 번호를 확인했다. 그래, A12. 도난당했어. 그녀는 공황에 빠졌다. 그녀는 즉시 주차장 보안 사무실로 달려갔다. 저기요, 제 차가 없어졌어요. 하얀색 벤츠 번호판은 서울가 1234예요.
그녀가 직원에게 소리쳤다. 직원은 차분하게 컴퓨터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잠시만요, 손님. 번호판 서울가 1234. 아, 여기 있네요. 차량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약 20분 전에 공식 소유주가 예비 열쇠로 회수해 갔습니다. 뭐라고요? 공식 소유주는 제 남자친구 박민준인데요. 말도 없이 가져갈 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회수팀이 제시한 자동차 등록증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의 소유주는 유진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으로 자산 회수 명령서를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느린 뇌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유진그룹. 민준이 그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왜 그들이 민준의 차를 회수해 갈까? 유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뚜뚜뚜. 유나는 발을 굴렀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비싼 옷을 입은 여자가 보안 사무실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집에 가라고요? 그녀가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경비원에게 쏘아붙였다. 서쪽 로비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손님. 경비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지난달 민준의 카드로 산 구찌 드레스를 입고 일반 사람들 틈에 섞여 평범한 파란색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굴욕을 상상했다. 오렌지 방향제 냄새가 나는 택시 안에서 유나는 마침내 민준과 통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와치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의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여보세요, 민준 씨. 도대체 어디야?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유나가 소리쳤다. 소리 지르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지치고 화가 나 있었다. 나도 내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 내 차를 견인해 갔다고. 내 차도 뺏겼어. 무슨 회사 거라고 하더라. 당신 거라고 했잖아. 복잡해, 유나.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지금 당장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와. 나 배고파, 민준 씨. 근사한 저녁 먹고 싶어. 그냥 와, 유나. 서연이가 집에 뭐 좀 준비해 놨을 거야.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서연이가 요리를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막 내쫓은 전 부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상황은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고 있고 자신에게는 구명조끼가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돈도 차도 없고 민준의 집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아파트를 전대차 계약해버린 그녀는 덫에 걸린 셈이었다. 22시간이 남아 있었다. 집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다.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로즈마리, 마늘, 그리고 구운 고기의 군침 도는 향기였다. 나는 실내복 위에 흠잡을 데 없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있었다. 식탁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리넨 식탁보,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식기, 그리고 켜진 촛불,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셔츠는 겨드랑이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구겨진 종이처럼 엉망이었다. 서류 가방은 없었고 압수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저 그 멍청한 상자만 들고 있었다. 10분 후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초라했다. 서울의 땀과 습기로 머리는 눌리고 화장은 살짝 번져 있었다. 그들은 거실 한가운데서 지침과 혼란이 뒤섞인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서 오세요. 나는 식당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내 목소리는 명랑했다. 마침 잘 오셨어요. 한우 웰링턴이 막 오븐에서 나왔거든요. 민주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분노가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서연,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우선 저녁부터 먹어요, 민준 씨. 내가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다. 빈속으로는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규칙 중 하나였잖아요. 나는 주빈 자리 대신 식탁 상석에 앉았다. 보통은 민준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차지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내 오른쪽에, 유나는 머뭇거리며 내 왼쪽에 앉았다. 나는 그들의 잔에 물을 따라주었다. 비싼 레드와인은 이미 치워두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서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내 비서가 네가 이노테크의 주인이라고 하던데. 거짓말이지 그렇지? 이혼을 취소시키려고 나를 겁주려는 거지? 나는 차분하게 내 접시에 고기를 한 조각 잘랐다. 먹어요, 유나 씨. 수입산 한우예요. 아마 이런 품질의 고기를 먹는 건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유나는 나를 쏘아보았지만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예의를 잊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민준 씨, 민준 씨. 5년 전에 당신의 초기 자본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시골 농부이신 부모님의 유산에서, 아니면 항상 차 튜닝에 다 써버리던 당신의 저축에서?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자본금은 우리 삼촌의 벤처 캐피털 펀드를 통해 내가 투자한 거예요. 당신의 첫 고객들을 데려온 것도 나였고, 당신의 재무감사가 깨끗하게 나오도록 한 것도 나였어요. 비록 당신이 종종 축구 도박을 위해 소에게 돈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넌 날 계속 속여왔어.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만들면서 내 남편이 자존감을 갖길 바랐어요.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무대를 만들어줬더니 민준 씨, 당신은 그 무대를 이용해서 관객에게 침을 뱉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 관객이 바로 나였고요. 내 접근 권한 돌려줘. 민준이 식탁을 치며 소리쳤다. 접시들이 흔들렸다. 내가 그 회사를 키웠어.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고. 밤낮으로?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 휴대폰의 GPS 데이터와 회사 경비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근무 시간의 40%를 5성급 호텔, 스파, 그리고 가짜 고객들과의 노래방에서 보냈더군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건 도둑질이죠. 널 고소할 거야. 무슨 돈으로요? 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당신 계좌는 비었고, 신용카드는 취소됐고, 차는 압수됐죠. 심지어 당신의 최고 변호사인 김앤장의 변호사도 우리 아버지의 골프 파트너예요. 그가 당신 전화를 받을지 의심스럽네요. 민주는 주저앉았다. 현실이 그의 두꺼운 두개골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유나는 먹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았다. 잠깐만. 그럼 민준 씨는 정말로 파산한 거야? 완전히요. 파산한 게 아니에요, 유나 씨. 내가 정정했다.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원된 거죠. 유나는 새로운 종류의 증오심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거물이라고 했잖아.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오해야, 유나.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하며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자, 나는 일어섰다. 저녁 쇼는 끝났어요. 식사 마치고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당신들의 마감 시간은 24시간 후에 끝나요. 나는 절망에 빠진 민준과 식당에서 자신의 손실을 계산하기 시작한 유나를 남겨두었다. 이제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유독했다. 돈과 욕망 위에 세워진 그들의 관계의 기초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허물어졌다. 15시간이 남아 있었다. 새벽 2시. 거대한 집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민준과 유나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1시간 전 그들의 싸움 소리가 아래층 내 방까지 들려왔다. 유나는 사기라고 소리치고 민준은 의리에 대해 소리쳤다. 아주 지루한 드라마였다. 이제 고립 단계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굳게 닫힌 내 방에서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했다. 1단계. 인터넷 연결 차단. 메인 라우터를 비활성화했다. 집 전체의 와이파이가 끊겼다. 이 시대에 인터넷이 없으면 인간은 산소를 잃는 것과 같다. 데이터가 없는 그들은 온라인 택시를 부를 수도, 왓츠앱으로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뉴스를 읽을 수도 없게 되었다. 2단계 통신 고립. 나는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휴대용 신호 방해기를 사용하여 반경 50m 내의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다. 이제 그들의 휴대폰은 그저 쓸모없는 유리와 금속 조각일 뿐이었다. 내 방의 유선 전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었다. 3단계. 디지털 잠금. 나는 현관문, 차고문,
그리고 출입 게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전 비밀번호는 123,456이었다. 민주는 정말 게을렀다. 새로운 비밀번호, 우리 이혼 날짜, 4단계, 온도 조절.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손길이었다. 유나가 자는 주 침실의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인 16도씨로 설정했다. 얼어붙으라고. 반면에 민준이 자는 손님 방의 에어컨은 완전히 꺼버렸다. 그날 밤 서울은 그가 자신의 죄 속에서 땀 흘릴 가마솥이었다. 완료. 노트북을 닫았다. 집은 이제 그들에게는 감옥이었고 나에게는 요새였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들은 차도 통신도 돈도 없이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불편하게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심리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난다. 나는 민준이 위안조차 제공할 수 없을 때 유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민준이 물 한 잔을 구걸해야 할 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고 싶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은 아주 깊이 잠들 것이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조용히 울부짖었다. 괴종시계는 완전한 파멸을 향해 계속해서 똑딱거렸다. 23시간이 남아있었다. 서울의 해는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열기는 이미 환풍구를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다. 손님방에서 민주는 마치 마라톤을 막 끝낸 것처럼 헐떡이며 잠에서 깼다. 땀이 그의 티셔츠를 흠뻑 적셔든 피부에 역겹게 달라붙었다. 그는 반쯤 감은 눈으로 에어컨 리모컨을 더듬어 찾았고 좌절감에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렀다. 꺼져 있었다. 에어컨 표시등은 어두웠다. 민주는 신음하며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다. 마치 콘크리트 오븐에서 산채로 구워지는 기분이었다. 한편 복도 건너편 호화로운 주침실에서 유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거위털 이불 아래에서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평소에는 호사스럽게 느껴졌던 이불이 이제는 얼음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벽에 에어컨 제어판이 16도씨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워 쿨링 모드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온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제어판은 그녀의 손가락 터치에 반응하지 않았다. 중앙 시스템에서 잠겨 있었다. 젠장! 유나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둘은 거의 동시에 각자의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정면으로 마주쳤다. 땀에 흠뻑 젖어 악취를 풍기는 민준과 거대한 비단 고치처럼 두꺼운 이불을 두른 유나.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콧물을 훌쩍였다. 그들은 고개를 2층 발코니로 돌렸다. 그곳에는 내가 라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자연스럽게 시원한 아침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내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김이 피어오르는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커피 한 잔과 단골 배달원이 나만이 열쇠를 가진 연문을 통해 막 배달해준 버터 크루아상이 놓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읽고 있던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쾌활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잘 잤어요? 에어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 민준이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소리쳤다. 내 방은 지옥이었고 내 방은 북극이었다고. 유나가 시끄럽게 재채기를 하며 덧붙였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고 신맛 나는 향기가 내 감각을 자극하게 한 후에 대답했다. 아, 네. 스마트홈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나 보네요. 전기세가 비싸거든요. 민준 씨. 그리고 당신 계좌가 비었으니 제가 절약해야죠. 청구서를 내는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나요? 민주는 공격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장 인터넷 켜. 이메일 확인도 못하잖아. 이 집엔 휴대폰 신호도 안 터져. 난 인스타그램도 못한다고. 유나가 불평했다. 휴대폰 화면 너머에도 삶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내 개인 와이파이 네트워크, 즉 그들이 모르는 숨겨진 네트워크에 연결된 태블릿에서 디지털 뉴스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할 게 필요하다면 짐이나 싸기 시작하는 걸 제안하죠. 이제 2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어. 유나가 요구했다. 얼어 죽겠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비스듬한 미소로 말했다.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주 침실의 온수기는 가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님이 미납으로 가스통을 가져가셨거든요. 유나는 좌절감에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기적을 바랐는지 다시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차가운 물줄기 소리와 유나의 놀란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민주는 살인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걸 즐기고 있지. 그렇지? 아주 많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당신이 편안하도록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집 온도를 조절하고 당신 게임을 위해 인터넷이 빠른지 확인하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 확인했죠.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민준 씨. 현실에 온 걸 환영해요. 민주는 코웃음을 치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은행에 갈 거야. 네가 만든 이 엉망진창을 해결할 거라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차도 없이요? 내가 물었다. 그리고 택시 앱도 없이?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등이 뻣뻣해졌다. 그리고는 완고하게 계속 걸어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걸어가서 필요하다면 오토바이 택시라도 탈 거야. 상관없어. 나는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어제 거만하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남자가 이제는 값싼 교통수단을 찾기 위해 서울의 아침 햇살 아래 2km를 걸어야 했다. 나는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갔다. 그날 아침 유진홀딩스의 주식 그래프는 상승하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갔다. 20시간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3시간 후에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밤새 땀으로 젖었던 셔츠는 이제 거리의 먼지와 햇볕의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얼굴은 붉었고 머리는 뭉쳐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 택시를 쉽게 찾지 못했고 찾은 택시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태우기를 거부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카드는 기계에 먹혔다. 민주는 집에 들어와 거실 콘솔 위에 있는 유선 전화기로 직행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통신수단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에 핏빛 붉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김 여사님은 먼지를 터는 척, 아니 어쩌면 만일을 대비해 감시하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은행 VIP 서비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박민준입니다. 그가 수화기에 소리쳤다. 왜 제 카드가 먹힌 거죠? 왜 제 모든 접근이 차단된 겁니까? 저편에서 고객 서비스 직원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했지만 절차적이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고객님.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님 명의의 모든 계좌는 현재 기업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요청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횡령? 무슨 소리야? 그건 내 돈이야. 해당 고소는 유진홀딩스 및 이노테크 솔루션스 법무팀에서 제기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제3자 계좌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눈은 유나가 있는 위층을 향했다. 제3자에게로의 자금 흐름. 그가 매달 유나에게 아파트, 핸드백, 그리고 미용 시술을 위해 이체해 주던 돈. 하지만 제 다른 개인 계좌는 해당 계좌는 이미 잔고가 없습니다, 고객님. 회사 카드 미결제 대금과 투자 계약 해지 위약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 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잔고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수화기가 민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며 흔들렸다. 뚜뚜뚜. 그 소리는 그의 금융적 사형 선고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았다. 마이너스. 그는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았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피를 뽑아낸 것처럼 창백했다. 네가. 그가 속삭였다.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가칠한 손톱을 불었다. 정정하죠, 민준 씨. 당신이 당신 인생을 망친 거예요. 회사 돈으로 당신의 매춘부를 먹여 살렸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걸 횡령이라고 하죠. 그건 형사 범죄예요. 민준 씨,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난 내 남편이야. 전 남편이죠.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나는 도둑으로부터
내 회사 자산을 보호할 신혜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비록 그 도둑이 5년 동안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고 해도요. 민주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의 오만함의 기초였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항상 내가 만든 무대 위에 있었고 내가 방금 그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빼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유나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어떻게든 샤워를 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민준 씨. 유나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그치는 듯했다. 이웃집에서 휴대폰 빌려서 택시 불렀어. 담 넘느라 힘들었네. 택시가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까다로운 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하거든. 당장 호텔로 가자.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민주는 텅 빈 눈으로 유나를 쳐다보았다. 가자 민준 씨. 당신 비밀 지갑에 넣어둔 비상카드로 택시비네. 유나가 재촉했다. 민주는 웃었다. 건조하고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비상카드? 그 카드도 취소됐어. 유나. 전부 다. 난 1억이 넘는 빚이 있어. 유나는 마지막 계단에서 멈춰섰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천천히 떨어졌다.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 파산했어 유나. 완전히. 서연이가 모든 걸 다 가져갔어. 유나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날 보지 마세요.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니까요. 거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민준 대 서연의 싸움이 아니었다. 현실이 유나와 민준의 사랑이라는 환상을 강타하는 순간이었다. 18시간이 남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울음이 아니라 유나의 분노 폭발이었다. 민준 앞에서 썼던 상냥하고 애교 많은 여자의 가면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계산으로 가득 찬 그녀의 본성이 드러났다. 파산했다고? 유나가 쏨쏨거렸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당신은 사업의 천재라고 했잖아. 회사가 전부 당신 거라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애처로웠다. 유나, 내 말 들어봐.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나 회복할 수 있어. 기술도 있고 인맥도 있어. 무슨 인맥? 유나가 퉁명스럽게 그의 말을 끊었다. 차도 뺏기고 카드도 막혔잖아. 전기세도 못 낼 판국에. 내가 거지랑 살고 싶을 것 같아? 유나, 민준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일어섰다. 말 조심해. 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어. 널 위해서 내 아내와 이혼했다고. 누가 해달랬어? 유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난 그냥 아파트 사달라고 했지. 민준 씨, 내 부자 아내랑 세계대전을 시작하라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이 그냥 네 아내가 자금을 대주는 꼭두각시인 줄 알았다면 지난 1년을 당신이랑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은 민준에게 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그럼 이 모든 시간 동안 돈 때문이었어? 당연하지. 유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사랑도 밥은 먹어야지, 민준 씨. 사랑도 피부관리랑 유럽 여행이 필요하다고. 내가 파산한 이혼남에다 횡령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랑 살고 싶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나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마치 생방송 TV 드라마처럼 그 쇼를 즐겼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돈이라는 변수가 방정식에서 제거되자마자 몇 분 만에 와해되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다. 꽃뱀 같은 년, 민준이 참참거렸다. 그의 눈에는 배신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가 너한테 에르메스 가방, 시계, 다이아몬드 사줬잖아. 그리고 그게 다 횡령의 증거잖아. 안 그래? 유나가 재빨리 받아쳤다. 그녀는 손에 든 여행 가방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이서연 씨, 제가 이 물건들 중 일부를 돌려드리면 저를 작물 취득으로 고소하지 않으실 건가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유나도 영리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은 강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유나 씨. 얼마나 빨리 이 집에서 나가느냐. 그리고 나중에 제 감사팀에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따라. 유나,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이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유나는 민준을 무시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 당장 나갈게요. 당신들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여기서 피해자라고요. 가세요. 내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아요. 하지만 무거우니 밀어야 할 거예요. 유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가방을 들고 민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유나, 기다려.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따라가려고 했다. 찰싹 소리 나는 따귀가 민준의 뺨에 떨어졌다. 유나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나 건드리지 마. 내 앞가림이나 잘해. 유나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준은 방 한가운데 동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뺨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칭송했던 여자의 손가락 자국으로 붉어져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의 감정은 불안정했다. 그는 상처 입고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만족해 서연? 그가 힘없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드레스를 정돈했다. 아직은요. 아직 18시간이 남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집에 있으니까. 15시간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굴욕은 무모함으로 변했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수돗물을 한 잔 따랐다. 생수 디스펜서는 비어 있었고 그의 자존심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걸스럽게 마셨다. 그는 다른 눈빛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남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다. 내가 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겨우 2미터였다. 식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김 여사님이 빗자루를 손에 들고 보호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민준이 두렵지 않았다. 힘을 잃은 남자는 보통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다. 잘 들어 서연. 민준이 내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난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안다고. 만약 네가 나한테 보상금 한 5억 정도 주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노테크의 모든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해 버릴 거야. 내 회사 평판을 망쳐버리겠어. 나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헛된 협박이네요, 민준 씨.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비밀이요? 부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유진그룹의 다른 자회사에 넘어갔어요. 물류 앱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는 어젯밤 중앙 IT팀에서 확보했고요. 당신이 가진 게 뭐죠? 고객 연락처 목록?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돈에 충성해요, 민준 씨. 그리고 돈은 내가 가지고 있죠.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난 내 남편이야.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소리쳤다. 난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어. 이 집의 절반은 내 거라고.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몇 년 동안 서로 죽일 듯이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는 혼인법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있는 찬장으로 걸어가 파란색 폴더를 집었다. 어제의 이혼 서류가 담긴 갈색 폴더가 아니었다. 다른 것이었다. 민준 씨, 민준 씨, 기억력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내가 폴더를 열며 말했다. 2019년 우리 결혼식 이틀 전 청담동의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신은 이걸 서명했어요.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혼전 재산 분할 합의서. 민주는 그것을 기억해 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잖아. 내 아버지가 세금 문제 때문에 분리해 두는 게 낫다고 했어. 7조 2항을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얼굴에 종이를 가까이 대며 말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가 가리키는 문구를 읽었다. 혼인이 일방의 불륜, 간통으로 인해 이혼으로 끝날 경우,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입증될 경우, 불륜을 저지른 측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자동으로 포기하며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자본으로 운영된 모든 사업의 이익 분배 권리 또한 상실한다. 민준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8조요. 내가 잔인하게 말을 이었다. 불륜이 입증된 측은 혼인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피해를 입은 측이 제공한 모든 자본 및 편의시설의 가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는 폴더를 탁 소리 나게 닫았다. 당신과 유나의 영상이 있어요. 당신의 자백이 담긴 음성 녹음도 있고요. 유나 계좌로의 이체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민준 씨,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당신이 누렸던 모든 편의시설의 가치를 내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의 임대료, 차, 옷, 음식, 모든 것을요. 나는 위협을 역전시키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는 내가 그를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5억 원 제안은 터무니없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청구해야 할 판이지만 관대하게 봐주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조용히 떠난다면 어쩌면 당신의 개인적인 빚을 잊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집을 부리며 여기에 머무른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나는 당신이 횡령으로 감옥에서 썩도록 만들 거고 출소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될 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빚을요. 민주는 등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그는 내 눈에서 악마를 보았다. 혹은 그의 미래를 앗아갈 저승사자를.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순전한 공포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좋아요. 내가 속삭였다. 짐 쌀 힘이나 아껴두세요. 필요할 테니까. 12시간이 남아 있었다. 오후 4시. 민주는 손님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울고 있었을지도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집 앞에 멈춰섰다. 내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단정한 모습의 중년 여성, 즉 우리 가족의 법무사인 이 법무사님,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 내렸다. 내 개인 경호팀이었다. 민주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다. 그는 그 무리가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또 뭐야? 민준이 힘없이 물었다. 마지막 절차입니다, 박민준 씨.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서연 이사님의 명령에 따라 자산 현황을 낭독하고 공식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퇴거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 법률 전문가들 앞에서 작아 보였다. 이 법무사님이 녹색 표지에 큰 서류를 펼쳤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 등기번호 1024, 소유주 이서연, 2015년 유증으로 취득, 상속 재산, 분쟁 또는 등기상 부담 없음. 이 법무사님이 안경 너머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박민준 씨, 법적으로 당신은 소유주의 허가 없이는 단 하루도 이곳에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거주는 오직 부인의 구두 허가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오늘 그 허가가 서면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이것이 명령서입니다. 당신이 직접 제시했던 구두 최후 통첩으로부터 정확히 48시간 후인 내일 오전 9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우리는 국가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대기 중입니다. 민주는 종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그것을 받으려고 움직이지 않았다. 왜?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이었다.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서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날 이렇게 완전히 파괴하는 거야? 그 질문은 방을 침묵시켰다. 김 변호사님과 이 법무사님은 우리에게 사적인 공간을 주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무표정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고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왜냐고 물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주었어요. 사랑, 지지, 자본, 그리고 존엄성을 주었죠. 내 가족 앞에서 당신의 단점들을 가려주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당신을 변호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나를 모욕했어요. 다른 여자를 내 침대로 데려왔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했죠. 당신은 내 마음만 부순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했어요. 나는 똑바로 섰다. 나는 잔인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거울일 뿐이에요. 당신이 내게 한 것을 비춰주는 거죠. 당신이 돌을 던졌고 나는 당신에게 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후회의 눈물? 아니, 아마도 자기 연민의 눈물일 것이다. 이 명령서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십시오, 박민준 씨. 감정적인 순간을 깨며 김 변호사님이 명령했다. 내일 퇴거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종이에 서명했다. 그의 잉크 자국은 희미하고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패배의 서명이었다. 김 변호사님과 이 법무사님은 서류를 챙겼다. 내일 오전 9시에 경찰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님. 퇴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 법무사님. 내가 말했다. 그들은 아직 구석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밖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며 집안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궁전에서의 민준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는 다시 먼지가 될 것이다. 11시간이 남아 있었다. 밤 9시. 민준의 집에서의 마지막 밤은 마치 집의 천장 자체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님방이 있는 아래층의 전기는 여전히 완전히 끊겨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다시 켜지 않았다. 어둠은 절대적이었고 커튼 없는 큰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것을 깰 뿐이었다. 민주는 거실의 값비싼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배에서 시끄럽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젯밤 한우 웰링턴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굶주림은 현실적이고 찌르는 듯하며 굴욕적이었다. 그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의 뇌와 위는 그를 깨어있게 하려고 공모했다. 위층에서는 따뜻한 빛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스민 차와 고급 목욕 비누의 은은한 향기가 공중에 떠다녔다. 그것은 서연의 세계였다. 밝고 따뜻하고 편안한 세계. 민준이 방금 거부한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성의 문은 그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굶주림과 갈증이 그의 자존심을 이겼다. 비틀거리며 그는 빛의 원천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2층 발코니에서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라탄 흔들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을 읽고 있었다. 작은 독서등이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갓 자른 과일 한 접시와 김이 서린 차가운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목이 말랐다. 서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소리를 내며 책장을 넘겼다. 내 공간을 침범하고 있네요, 민준 씨. 2층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배고파, 서연. 목말라. 민준이 가장 낮은 지점까지 자신을 낮추며 애원했다. 제발 물이라도 조금만 줘. 서연은 마침내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남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완한 눈, 갈라진 입술, 땀냄새 나는 구겨진 셔츠. 어제 소리치던 오만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방에 수돗물이 있어요. 상수도 공급은 아직 작동하니까요. 이 생수만큼 차갑지는 않겠지만 생존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수돗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수입 생수나 최소한 브랜드 생수만 마셨다. 내 남편한테 수돗물을 마시라고? 전 남편이죠. 서연이 정정했다. 그리고 게다가 거지는 선택권이 없어요. 민준 씨,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작은 자취방에서 끓인 물을 마셨잖아요. 그렇죠? 추억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의 발치까지 기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서연 미안해. 그가 흐느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미쳤었어. 유나 때문이야. 그녀가 날 조종했어. 그녀는 나쁜 여자야. 이제야 깨달았어. 내 유일한 사랑은 너야, 서연. 서연은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처럼 발을 뺐다. 그녀는 연구원이 현미경 아래에서 역겨운 샘플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사랑이라는 단어 쓰지 마요, 민준 씨. 내 지성을 모욕하는 거니까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제공하는 편안함을 사랑했지. 그리고 당신은 유나가 나빠서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돈이 없어졌을 때 그녀가 당신을 떠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신에게 5억 원을 준다면 당신은 그녀를 찾으러 달려갈걸. 민주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악어의 눈물이 튀었다. 아니야, 서연. 난 네가 최고의 아내라는 걸 깨달았어. 두 번째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종적인 남편이 될게. 뭐든지 할게. 날 내쫓지 마. 나한텐 아무도 없어. 서연은 테이블에서 물병을 집었다. 민주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서히 서연은 병의 내용물을 근처 화분에 부었다. 맑은 물이 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 화분 보여요, 민준 씨?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물 주는 걸 잊어서 시들었어요. 하지만 물을 주자마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뿌리가 아직 튼튼하거든요. 서연은 날카롭게 민준의 눈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우리 결혼은 시든 화분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은 당신이 베어내고 불태우고 그 재 위에 오줌을 눈나무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다시 자랄 수 없어요. 가서 수돗물 마시고 잠이나 자요. 당신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니까. 서연은 다시 책을 펼쳐 호화로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민준의 흐느낌을 무시했다. 서연에게 그 울음은 후회의 신호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아의 소리였다. 6시간이 남아있었다. 새벽 2시, 민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두운 주방에 염소 맛나는 미지근한 수돗물을 마신 후 그는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했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어제 서연이 감사 중에 헤집어 놓은 거실 책상 서랍에 그의 오래된 실제 전화번호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쓸모없는 휴대폰에 디지털로 저장되기 전에 거기에는 그의 오랜 친구, 대학 동기, 그리고 초기 사업 파트너들의 중요한 번호가 있었다. 달빛의 도움으로 민주는 주소록을 찾았다. 그는 유일하게 작동하는 통신수단인 유선 전화를 구석으로 가져갔다. 그는 바닥에 앉아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대학 동기인 지금은 은행 지점장인 성호에게. 여보세요. 새벽 2시에 누구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졸리고 짜증이 나 있었다. 성호야, 나 민준이야. 박민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너 미쳤어? 이 시간에 전화하게. 무슨 일이야? 성호야, 도움이 필요해. 유동성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 현금 대출이 좀 필요해. 다음 주에 내 자산 동결이 풀리자마자 2배로 갚을게. 저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너 아직 뉴스 안 봤어? 동문회 단톡방이 난리야. 어젯밤 9시에 유진홀딩스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냈어. 이노테크 CEO가 횡령 및 윤리 위반 스캔들로 해고됐다고. 네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이미 링크드인에도 다 퍼졌다고. 민주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그의 평판을 살해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난 은행에서 일해.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랑 엮일 수 없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뚝. 연결이 끊겼다. 민주는 떨었다. 그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함께 파티를 즐기던 사업 파트너. 이반.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번호. 시골에 계신 그의 어머니. 민주는 망설였다. 집에 안 간 지 3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였다. 그는 고급차를 몰고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그는 잠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부모님 댁 번호를 눌렀다. 응답 없는 통화음만 울렸다. 당연했다. 시골의 노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 주위로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 빼앗아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평판은 화폐다. 그것이 없으면 민주는 그저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전과 기록도 있는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아내의 돈을 훔쳐 해고된 전 CEO를 누가 고용하고 싶어 할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할까? 유나인가? 마음이 바뀌었나?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준 씨. 서연의 변호사, 김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신선하고 전문적이었다. 뭘 원해? 민준이 선진거렸다. 단지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박민준 씨. 오전 9시가 최종 마감 시간입니다. 9시 10분에 쓰레기 수거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 전에 게이트 밖에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기성 폐기물과 함께 수거될 경우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마 같은 놈들. 민준이 속삭였다. 저희는 단지법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민준 씨. 그리고 게임을 시작한 것은 당신이었고요. 그럼 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준은 수화기가 깨질 때까지 베이스에 내리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오직 곧 그의 것이 아니게 될 집의 조용한 벽들만이 들은 좌절의 비명이었다.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오전 6시. 해가 떴다. 그 아름다운 황금빛이 민준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권위와 순수함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아이보리색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입고 있었다. 머리는 현대적인 올림머리로 묶었고 얼굴은 상쾌했다. 방금 남편과 이혼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주주총회를 주재할 준비가 된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 롤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에게 던졌다. 롤은 그의 무릎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민준이 멍하니 물었다. 당신의 새 여행 가방이에요. 서연이 커피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창고에 있는 루이비통과 리모와 여행 가방들은 회사 카드로 구매했기 때문에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민주는 무릎 위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 롤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마지막 굴욕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그의 인생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너 정말 잔인하다 서연. 서둘러요 민준 씨.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 옷만 챙겨요. 비싼 양복들은 놔두고요. 그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당신 티셔츠, 청바지, 속옷이나 챙겨요. 그게 순전히 당신 것인 유일한 것들이니까요.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에 민주는 발을 끌며 손님방으로 갔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르마니, 휴고보스 정장과 실크 셔츠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만져보았다. 지시에 따라. 그리고 감옥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민주는 그의 낡은 옷들만 챙겼다. 색이 바랜 티셔츠, 이제는 조금 작아진 청바지, 그리고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입었던 낡은 후드티. 그는 모든 것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렸다. 짐을 다 싼 후 그는 거울을 보았다. 그는 5년 전에 자신을 보았다. 큰 꿈을 가진 가난한 남자. 하지만 이제 꿈도 없이 그는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거실로 끌고 갔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당신 시계? 서연이 갑자기 민준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준은 차고 있던 파텍 필립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가 숨기는 데 성공했고 어제 압수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이건 생일 선물이야. 내 거야. 뒷면을 봐요. 서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민주는 시계를 풀어 뒤집었다. 그는 뒷면에 작은 각인을 보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고 초침이 뚝뚝 끊기며 움직였다. 고급 기계식 시계의 특징인 부드럽고 쓸어내리는 듯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거 복제품이에요 민준 씨.
서연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설명했다. 원본은 이틀 전 당신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은행 금고로 옮겼어요. 당신이 자는 동안 바꿔치기 했죠.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렇죠? 그건 당신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만 신경 썼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민주는 손에 든 시계를 공포에 질려 쳐다보았다. 그의 인생처럼 그의 시계조차 가짜였다. 그는 그것을 바닥에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가져. 전부 다 가져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15분 남았어요. 집은 조용했다.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어제는 긴장의 침묵이었다. 오늘은 평화의 침묵이었다. 서연은 방금 닫은 문에 기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었다. 가볍게 느껴졌다.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5년 동안 바보인 척했던 부담감. 그의 불륜을 보며 마음의 고통을 견뎌냈던 부담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다 끝났습니까, 사모님? 김 여사님이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잔을 받았다. 네, 끝났어요, 김 여사님. 집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천만다행입니다. 김 여사님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큰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가 썼던 모든 친구는 다 버렸습니다. 뒷마당에서 태워버렸어요. 빨래하기가 너무 역겨워서요, 사모님. 서연은 웃었다. 자유롭고 신선한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김 여사님. 여사님은 항상 제 마음을 아시네요.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확실히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원본 그림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보석들은 은행에 있었다. 집은 조금 비어 보였지만 이 공허함은 캔버스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캔버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개인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아빠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은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서연아, 뉴스 들었다. 변호사한테서 전체 보고서도 받았고. 일 처리는 잘 됐구나.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자랑스러움의 뉘앙스도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아주 좋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훌륭하다. 잘했어. 네가 마침내 단호하게 행동해서 자랑스럽다. 그 기생충 같은 놈은 교훈이 필요했어. 아, 그리고 이사회에서 내 제안을 승인했다. 이노테크는 이제 유진테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CEO도 선임했어. 사기꾼이 아니라 하버드 출신 전문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석 고문으로 출근할 준비됐니?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현관의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강한 여자를 보았다. 자신과 격이 맞지 않는 남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 준비됐어요. 아빠,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거리를 내다보는 큰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커튼 뒤로 힐끗 쳐다보았다. 밖의 보도는 이미 비어 있었다. 민주는 떠났다. 그의 흔적은 서울의 잔인한 소란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저 과거일 뿐이었다. 이혼 통계. 서연의 성공 자서전에 있는 작은 각주. 서연은 몸을 돌려 웅장한 거실을 바라보았다. 48시간.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떠날 48시간을 주었지만 사실 그 48시간은 서연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왕관을 되찾을 시간. 그리고 이제 여왕은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주침실, 그녀 자신의 방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에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새로운 인테리어, 새로운 사업, 그리고 온전히 그녀 자신의 삶.